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처음 모시는데 앞으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의결한 제2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임과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어떠한 배상과 보상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정부, 여권의 입장은 검경 수사에다 국회 국정조사까지 이뤄졌고 책임자 사법 절차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더 하자는 건 과하다. 야당이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고요. 야당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재판은 진행 중이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진상규명 조사가 더 필요하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대립해온 건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뭐 윤재옥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 독수 조항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얘기해서 협의할 준비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다만 이제 미국 의회 과정을 보면 이렇게 그 나름대로 인베스티게이션 히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조사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고 법을 만들 때 몇 가지 원칙들이 대부분 지켜집니다.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헌법 가치에 부합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그 강조 부분입니다. 그거는 뭐 왜냐하면 헌법이 가장 최상위법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지를 들어서 진상 당연히 규명과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지금 동행명령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요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말 합의를 하지 않고 오늘 일방적으로 끌고 갔을 때는 정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자제하고 상호 존중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러한 규범이 다 지금 무너져 내려가지고 계속해서 야당은 뭐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다시 갈등이 오고 이런 나름대로의 또 특히 이제 총선이 앞에 오다 보니까 이걸 자꾸만 정쟁화하려고 하냐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차분하게 정말 이건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되고 또 유가족분들이 얼마나 이 비극적 참사에 큰 고통을 당하시고 있으시니까 여하튼 간에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좀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최진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민주당이 뭐 이태원 특별법을 워낙 세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법 같은 그런 대형 정치적 이슈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명분, 그리고 논리, 실익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일단 명분이 있어요. 그 150명이 넘는 많은 이 청소년들이 죽은 데 대한 죽음을 밝히고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자. 명분 맞죠?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논리 부분인데 논리 부분은 좀 상당히 취약해요. 그럼 진상 밝히고 뭐 처벌하고 재판하자는 건데 지금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이미 23명이 기소가 돼서 이미 여러 가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다 세 번째는 실익인데 실익은 정말 없다고 보는 거죠.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저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김영준 교수 말씀하셨지만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라는 게 어차피 정치적인 쟁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국민들은 사실 선입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여야가 해도 저건 상당히 정치적인 공방일 거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세게 밀어붙일수록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과연 민주당이 저 부분에 대해 정말 미련없이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냉철하게 정치적인 혹은 총선을 앞둔 표의 이해득실을
제대로 계산을 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참 납득이 안 갈 정도입니다. 명분은 맞는데 좀 방법론에 있어서 접근법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예. 이해를 하고요. 자, 또 다른 쟁점이 하나 있는데 특별법이 정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에 대한 것입니다. 여권은 조사위 구성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권한이 과도해서 헌법에 위배될 소지까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불송치, 수사 중지 사건 기록 열람 등이 독소 조항이라지만 검경 수사가 부실하지 않았다면 특조위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자, 김 교수님, 이 앞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독소 조항 문제 갖고도 좀 이게 독소 조항이냐 아니냐 뭐 이런 그 논쟁도 있거든요. 이거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거꾸로 얘기하면 예. 검경 수사가 부실하면 헌법적 가치가 훼손돼도 된다는 건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전부 다 가능하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원장님께서는 뭐 저는 단순하게 이게 어떠한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도 미국에서의 조사위원회를 할 때는요 가장 예. 큰 목적이 뭐냐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위해서 국회가 법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되고 사회가 어떤 것을 만들어가느냐라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조사위원회가 나오면은 무조건 하여튼 누구를 처벌하고 그 더 나가서 정쟁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 재난의 정쟁화 문제는 예. 정말 나름대로 참사의 정쟁화 문제는 피해야 될 부분인데 선진국과는 좀 이런 다른 모습.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좀 성숙하고 선진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특히 합의를 통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야당이 좋다. 그럼 독소조항을 한번 제외하고 나서 해보니까 여전히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때 다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보니까 필요하더라.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과정 속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 지금 국회법은 실제로 어떤 정해놓고 하잖아요.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매 회기가 열릴 때마다 국회 룰을 바꿔요. 왜냐하면 이번 회기 때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우리 다음 회기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바꿉시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조항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서 좀 더 이 위원회가 내실 있게 하자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발 위원회 구성할 때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3명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데 왜 여야가 나눠서 하고 KBS 이사를 하는데 MBC 이사를 하는데 이거 싸우라고 까는 거예요. 이거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제에서 약간 좀 벗어나신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예.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특위 구성 자체가 지금 여당 4명, 야당 4명이고 국회의장이 하는 3명이 되다 보니까 예. 당연히 다수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중립성이 깨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죠. 부분 예. 속에서 우리가 좀 성숙한 알겠습니다.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고 보는 예. 거죠. 그 특조위 구성을 놓고 벌어지는 이 쟁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야당이 예. 주장하는 것은 이제 검경 수사가 부실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경 수사가 왜 부실하냐라는 부분을 먼저 입증을 해야 특별법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생기는 건데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여야 간의 의견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당시에 경찰 500명 동원해가지고 수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정말 부실하다라는 것을 야당이 먼저 이제 입증해야 된다는 좀 부담이 있죠. 지금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제 위원이 특별법을 하면 이제 11명인데 11명을 정말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전사들이 투입되는 겁니다. 과거의 특검법이나 특별법을 보면은 이 11명이 한판 벌이는 그 정쟁을 어떻게 볼 것이며, 더구나 지금까지 기존의 정부가 조사했던 이런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점들과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를 것이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검찰이 조사로 나왔던 건 전부 무효화할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와 실익에 있어서 매우 추악하다. 저는 정말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전략적인 아이디어를 한다면 한번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략적으로 어떤 득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당이 전략적인 판단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오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로 또 다시 공이 넘어오겠죠.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잡혀 있는데 내일 본회의에서는 뭐 처리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서 이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이 지금 제2표결을 언제 하느냐 가지고 좀 이제 계속 이제 주목을 받을 거란 말이죠, 언론에. 그럼 이제 좀 패키지로 묶여가지고 좀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2월 국회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김 교수님? 실은 우리 국회법상의 하나의 맹점이 하나라고 본다고 한다면 재의결 요구가 있을 때 그 언제 할 것이라는 시기가 국회법상 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바로 할 수도 있고 뭐 한 달 후에 할 수도 있고 총선 끝나고 할 수도 있는데 실은 재의결을 받으려면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3분의 1 이상을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재의결 시기를 늦춰서 공천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탈락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결과가 여전히 만약에 야당이 이기는 경우가 나오면은 아마도 재의결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 공학적 수준에서만 접근한다고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 조사를 해보면은 21대 국회가 역대 국회보다도 가장 평가가 낮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도 모든 것을 좀 순리고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아마 또 총선 끝나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론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앙일보에서 예, 그런 보도를 뭐 했습니다만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뭐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관련 질문들이 계속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그 시기를 따라서 3분의 2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게임에 돌입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만 공천에서 탈락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에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우리 의회가 제대로 작동될 때는 우리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내려왔었던 관례를 존중한다고 하면 보통 예. 15일에서 20일 아무리 늦어도 그 안에 재의결 투표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 이번 1월 달에 한다면 2월 19일부터 다시 또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재의결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좀 밟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그 2월 임시회가 이제 다음 달 19일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명절 그 지나고서 이제 2월 국회 상황이 진행이 계속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김건희 여사 이슈에 관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매듭이 안 지어진 상황이고요. 뭐 여론 상황,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이를 보면서 민주당도 대응을 할 텐데 네. 지금 이태원 특별법도 이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상황이고 이제 2월 국회에서 이것도 아마 그때까지 밀려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상황과 그리고 쌍특검법 어떻게 좀 처리할 것 같은지 재표결 시점 어떤 영향을 받을지 두 가지 다 좀 말씀해 그걸 주시죠. 구구절절 예. 세부적으로 강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은 시간이 예. 걸릴 거고 예. 일단 특자가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태원 특별법, 김건희 뭐 특검에다가 그래서 50억 특검에다 특별한 거 국민들은 별로 중요하지 세 않습니다. 가지 이게. 법안 다 특자가 예, 들어가 그 있죠. 법안들이 대부분 사실은 아주 민감한 정치적 법안들입니다. 여야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법인 거죠. 예.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문제만 하도록 바로 김정수 여사 문제로 맞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야말로 진영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치법 말고 당장 아주 급한 것들이 사적 있어요. 그러니까 민생 법안들이 이제 쌓여 있고 더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70일 후에 총선인데 예. 비례대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선거법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 급한데 아직까지 지금 오림무중입니다. 정말 중요한 법안들은 놔두고 그야말로 경제나 민생법은 놔두고 이렇게 정치법만 갖고 계속 맴도는 것은 결국 여야 모두에게 손해고 특히 이걸 밀어붙이는 쪽이 더 손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2월 1일 날 예. 임시국회 하면 빨리 서둘러서 해버리면 정치적으로 일단 타결되면 그다음에 이제 민생이나 선거법을 하자라는 거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입장을 정리를 안 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끌수록 그리고 이게 구정 직전까지 쟁점화 될수록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일단. 왜냐하면 추석 밥상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와그락으로 오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저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는 거죠. 어차피 서로 양쪽을 맞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둘이 세게 붙으면은 이 표심이 오히려 제3지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여당이 국민힘이 망가진다고 해서 그 표가 그대로 야당 민주당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요즘에는 공중에 떠버리거나 기표를 포기하거나 제3지대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힘만 맹렬하게 망가뜨리면 결국 반사이익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그 판단은 착각이라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그 2월 임시회에서도 만약에 민생 법안들을 처리를 못하면 그냥 다음 총선을 그대로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계속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고 국적으로 그러면. 뭐 2월 중에 아주 예. 중요한 뭐 사안이 있다면 임시국회를 열어서 꼭 통과시켜야 될 법안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거는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쟁점적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충돌을 할 경우에 실은 민주당이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문제도 지금 충돌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책적 사항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금융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그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야당의 대안은 뭐냐라고 이제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정치, 특히 선거의 장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을 좋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와 별개로 계속해서 뭐 쌍등급법, 이태원 특별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이걸 가지고서 계속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어느 정당이 결국은 민생을 위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것이야라는 판단에 봉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2월 1일 날 마지막 원회에서 처리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 번 정도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 본회를 열어서 어떤 때는 뭐 1포인트 있을 수도 있고 2포인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뭐 방산지원법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법에 관련돼서는 조속히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저는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제가 하나만 짧게 말씀하시면은 지금 2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법안은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야 그게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통과될 수 있지 않습니까? 쌍특검 법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면 민생 모든 법안? 법안들이. 예. 이 중요한 정치적 법안들이. 그런데 그때쯤이면 이미 공천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됩니다. 더구나 뭐 하위 뭐 20% 뭐 탈락자가 생기고 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협조를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의 단일 대호 법안 처리에 대한 전선이 상당히 흐트러져서 내부 혼선이 세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정치 공학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가능한 이런 정치 법안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는 거죠. 오늘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관섭 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서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잠시 듣고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내가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고 국힘당 당무에 개입했구나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님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바타면은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은가요? 중요한 건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동료 시민과 이 나라를 발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김 교수님, 국민의힘이 지금 오늘 고발건에 대해서 정치적 사안을 사법 영역으로 자꾸 끌어들이려는 행태에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주에 이제 당정 그 충돌 사태가 벌어지면서 다른 모든 정치적인 이슈를 집어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이제 언론에 이제 공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 빌미를 준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실제로 뭐 두 분이 세 분이 이제 윤지혁 우리 원내대표까지 만났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무조건 당무 개입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공천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공천을 개입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사퇴 요구를 거절했는데 이게 마치 사천 논란과 관련돼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천 개입으로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안이. 예. 그러나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상당히 법리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 당무 개입을 발 수가 있느냐. 집권당하고 뭐 대통령의 실근은 수시로 만나서 그러면 당정청 회의 같은 거를 왜 하죠?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한번 묻고 싶어요. 민주당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나요? 아니, 울산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돼서 그 엄청난 선거 개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던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또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울산 선거 개입 문제가 또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나오면은 김정수 여사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좀 긍정적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민주당은 이제 이번 선거의 구호가 정권 심판론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된다. 대통령이 당부에 가입한 거를 심판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거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그건 뭐 사법적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정치가 예를 들어서 복원을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실종되고 더 하나 가장 듣기 싫은 용어가 있잖아요. 정치의 사법화. 또 사법의 정치화. 지금 이제 정치의 사법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거를 사법으로 넘기게 되면서 오는 그러한 갈등이 한 번도 변함이 없구나.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이제 평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과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꾸만 그 사법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시력이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법적 조치를 예고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며칠 지났잖아요. 네네. 이제 윤 대통령까지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를 두고 내부적으로 좀 그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전해진 내용인데 오늘 고발을 했어요.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원 장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안이 민주당의 호재인 건 사실입니다. 그 국민에게 악재죠. 사실 뭐 권력 서열의 1위, 2위가 마치 내막을 알 수 없는 뭐 티격태격하는 듯한 이런 모습은 민주당 입장에 대단히 그 호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더 이슈화하고 이른바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의 갈등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고발이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센 무리수를 던졌다고 저는 봅니다. 무리수라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치적 수를 던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서 여권 내 국민힘 내에서 이른바 친윤 친한 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런 걸 자꾸 국민들로부터 쟁점화 시키는 것이 일단 유리하다고 보고 어느 정도 저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런 부분에 그런 점에서 저는 전략적인 선택을 저는 했다 민주당이라고 보는 건데 예. 다만 이 이른바 윤한 갈등이 지속된다면은 이런 이제 갈등 이런 법안 사법 처리 어떤 문제가 효과가 있겠지만은 하나는 이제 직접 대통령과 비서실장을 고발했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예. 정치 사법화라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서둘러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윤 불렀지 않습니까? 한을 예. 불러서 한동훈 이제 위원장을 뭐 불렀단 2시간 45분 예. 대화했던 거는 이제 그런 야당의 공세나 내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뭐 권한이 힘이 바오감이 현동으로 지나간다. 궁정 쿠데타가 일어났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예. 상당히 좋지 않은 여권 내부의 분열 조짐이죠. 그런 차에 윤석열 대통령 빨리 한동훈 불러서 자, 전국의 주도권은 확실하게 나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는 갈등 끝났다, 당정이 봉합됐다라는 함께 걸 간다는 보여주는 그런 거죠. 모양을 연출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 하나 더 주목할 거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두 사람이 독대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석을 4명이나 했습니다, 사실. 원내대표에다 비서실장, 그 다음에 뭐 그 정무수석 대변인까지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 쌍특검이라든지 곧 조만간 또 방송 회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저는 전국 전체에 대해서 저는 깊숙한 논의를 했다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이 이제 이 수를 던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쨌든 김건희 여사 이슈가 아직 살아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 총선 쟁점화했다 고발을 통해서 예.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 쟁점화한 거죠. 예. 네, 김 교수님, 어쨌든 이제 당정이 이제 앞으로 같이 대응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지금 예. 이제 선거가 한 70일 정도 예. 남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쟁점을 한다 하더라도 두 가지 면에서 실책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당무 개입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동안 수직적 통치 관계를 그대로 재현한다고 하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걸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어떤 역효과가 있냐면 맞아 한동훈 저 비대위원장이 당당하게 대통령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이게 회복하는 거로 보여줬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나온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 수행 평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이유도 그런 건데 이거를 계속해서 또 왜 그걸 계속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조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띄워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나름대로의 역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당무 개입, 선거 개입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이전 정부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그건 없어요. 그리고 울산 선거 개입이 하는 건 1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그 이슈를 들고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히려 큰 틀 속에서 보면 굉장히 초조한 담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알 만큼 다 아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새로운 무슨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항상 얘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로 쉬프팅,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이슈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요. 이재명 대표 얘기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급량이 훨씬 많고 좋든 싫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저는 조금 그 민주당으로서 봤을 때는 실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발언하시고 싶은 내용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 저하고 이제 특이 다르진 않는데 여야에게 제일 악재는 뭐냐면 적전 분열입니다. 선거라는 중요한 걸 앞두고 내부적으로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건 엄청나게 악재인 것도 여자 민주당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공천 상황도 좀 짚어볼 건데요. 예,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부에서 파업겸 일어나면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든 싸우든지 시체말로 말이죠. 이렇게 상대 진영에서 싸우대요. 그런데 이거를 법적으로 고발해서 쟁점화할 경우에 저는 별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거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 여야 공천 상황 보면서 민주당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야 공천 관련 상황 살펴보겠는데요. 여야 모두 본격적인 공천 전쟁, 그야말로 전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공천 신청 접수 중인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하위 10%, 7명은 확실히 컷오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하위 10에서 30% 의원들은 경선 득표율에서 20% 감점을 주는 기준을 마련해 놨는데 당내에서는 당 기여도처럼 기준이 모호한 이 정성평가 항목도 있기 때문에 물갈이 폭이라든가 방향을 두고 우려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점 비율이 열심히 해온 현역 의원들은 감당할 수준이라서 오히려 현역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 원장님, 자, 이렇게 여당이 시스템 공천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 공천이 당정 갈등의 뇌관으로 여전히 남았다는 게 이제 언론들의 대체적인 시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선거 때마다 공천의 법칙이 있어요. 일단 공평하다라는 공천의 룰을 공개한다. 그리고 당대표는 절대적으로 공평무사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게 뭐 반복된 경우인데 사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뭐 채성 고양시장이나 뭐 수원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컷오프 시킨 거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리였다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비명 지역에 대한 친명 어떤 자객 공천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들이 훼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역 의원이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관심이 아니라 친명계와 비명계에 대해서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이 관건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저는 이제 그 여당 상황 좀 여쭤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여당 상황에 대해서 좀 김 교수님 먼저 한번 말씀해 실제로 주시겠어요?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여러 기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공관위원장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다만 당 기여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정성평가 당협위원 부분. 평가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 갈등이 어디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냐면요. 전체 한 최대 50곳에 해당되는 전략공천 지역이에요. 전략공천이 그 단수 공천 지역에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과 예. 그래서 지금 친윤 공천과의 용산의 갈등이 생각과. 분명히 예. 일어날 경우에는 뭐 우리 2008년도에 당시에 기억나시잖아요. 박근혜 우리 전 대표가 얘기해도 국민들 속았고 나도 속았다. 예. 뭐 이런 것 정도로 돼서 이 갈등을 그러면 어떻게 해소될 거냐가 지금 당장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동갑에 예. 유니스 의원 하니까 거기 그럼 벌써 확정된 거냐? 뭐 마포에 그러면 김경일 의원은 확정된 거냐? 예. 아니면 더 나가서 지금 개항에도 원희룡 의원 된 거냐? 그럼 그게 무슨 시스템 공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실은 그 지역의 거의 예. 대부분이 전략공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략공천 지역에서 어떻게 이걸 나름대로 잘 이끌어 가느냐가 최대의 아마 뇌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일단 어느 지역을 전략공천지로 할 건지 기준까지 다 정했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네. 기준은 기준대로 정한 것이고 더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거기다가 누구를 보낼 것이냐. 그거는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의 소관인데 예. 거기는 경선 없이도 그냥 공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예. 있는 당협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주당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예.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 거꾸로요. 만약에 전략공천 지역에 요새 또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용핵관이라고 용산의 핵심적인 관계자들에서 뭐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들이 실은 전략공천 지역에 만약에 공천을 받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이 공천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충돌이 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천은 당이 하고 공천관리위원장이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그 대한민국의 집권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가장 최악이 2016년도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가 충돌하면서 예. 그 옥새 파동이라는 것까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옥새 파동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집권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여론도 정권 심판론이 높은데 아마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최대의 난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전체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폭이 어떻게 될 거냐.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대로 딱 갖춰져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네. 이제 혹시나 향후에 이제 뭔가 갈등이 생긴다면 그 소지가 있는 곳이 바로 전략공천이다. 전략공천지역이라고 봅니다. 근데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이제 사천 논란을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포 우리는 누가 봐도 좀 여권 입장에서 험지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미리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견제에 나섰다 이렇게도 근데 볼 수 하나 이제 있을까요, 그럼? 흥미로운 거는 그러고 예, 있는데 교수님 벼랑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뭐라 들어서요. 예. 그러냐면요. 다음 같은 기준 3번 연속 진 곳이라든지 현역 의원이 사퇴한 거라든지 그런 지역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는데 예. 마포는 전략공천 지역이 돼버렸고 그리고 계양도 전략공천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촌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더 나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내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당 지도부와 상의를 했기 때문에 된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갈등은 사촌 논란 때문에 충돌된 게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온 상황인데 그걸 사촌 논란과 같이 가져가서 묻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제가 얘기할 때 2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윤곽이 드러나니까 그게 이제 아마 여든 야든 초미의 관심사고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탈락된 분은 뭐 용어 쓰기도 쉽지 않은데 좋지 않은데 이삭 죽기를 하는 제3지대 신당이 그걸 보고 있다가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켜볼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최진 원장님께 그러니까. 민주당 상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도 이제 하위 20% 그 조만간 그 당사자들에게 이제 통보될 거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규모가 30여 명에 이를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 인사들이 당의 검증 단계에서부터 좀 줄줄이 탈락한 네. 경우가 이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당내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이 공천도 지도부 입맛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어요. 뭐 우려라기보다는 이미 예. 일찌감치 예고된 뭐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벌써 한 달, 2달 전부터 무슨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는 예. 자극적인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사실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확실하게 당을 장악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심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떤 비명계 학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명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또 제3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큰 대규모의 학살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에서도 여당에서도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사실 시스템 공천의 개념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전략 공천, 자객 공천, 킬러 공천 이런 경우는 시스템 공천이 아닌 겁니까? 얼마든지 시스템 공천의 이름으로 나중에 전략 공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더구나 요즘처럼 이제 양극단 적자 극도로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도 제가 장담컨대 과거 어느 총선 때보다도 많은 전략 공천, 낙하산 공천, 킬러 공천, 자객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건 얼마든지 시스템화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민주당 내에서 그 친명 비례의원들이 그 친문 핵심 의원들이 지역구까지 가서 이제 도전하겠다 이런 상황이 잇따르는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친명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친명계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의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가야 우리가 정권 심판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임종석이라든지 뭐 노영민이라든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친문계가 대거 출마하게 되면 윤석열 대 문재인 구도로 간다. 그러면 이재명은 보이지 않고 이제 완전히 문재인 친문계가 오히려 득세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매우 우려를 하고 오히려 지금 불출마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명계에게. 일부 그런 요구가 있죠. 더 무서운 게 이번 총선이 자칫하면 운동권 대 마치 비운동권. 그러니까 운동권 386, 586 운동권 출신이냐 아니면은 경제나 정책통이냐 이런 구도로 가면요. 정말 민주당 많이 선거가 어려워지죠. 이게 저는 제일 큰 민주당의 고민이고 저는 딜레마라고 봅니다. 그걸 알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운동권 청산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이게 아젠다고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김 교수님은 대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제일 보고 이제 걱정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요. 친문 부활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왜 이제 비명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 이 친문 지역에서 지금 얘기하는 노영민, 임종석, 홍영표, 도종환, 전해철, 지금 윤영찬 이 전부 다 친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지역구에 이제 그 친명계 비례의원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는 예. 이 친문 쪽에서는 선거 끝나고 나면 판이 바뀐다. 8월달 전당대회를 하게끔 돼 있는데 다시 친문 쪽으로 부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다고 봐요. 만약에 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무조건 공천시켜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3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금 충돌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친문 학살이 이루어지면 가장 최대 수혜자는 결국은 이낙연계인 개혁 미래당이 될 가능성도 높고 아주 복잡한 이 공천 방정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절대적인 지혜. 그래서 친명, 비명 친문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비대위가 나와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했었던 이유도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갈등의 내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신당 얘기도 이제 조금씩 해주셨는데 다음 시간에 관련 얘기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